그래서 저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과거. 이 과거는 출생부터거든요. 출생부터 꼴가닥 할 때까지 이것만 자아정체감이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거. 그 다음에, 미래는, 여기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언제 내가 태어나서 언제까지 내가 꼴꼬닥 할 거야. 요것을 이해하고 있는 친구가 자아정체감이 확립되어 있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좀 더 자아정체감에 대해서 심도 있는 그런 정체감을 이야기하려면은 그 전에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확장된 자아정체감을 가진 친구야말로 제대로 된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영성이 있는 자아정체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영성적 자아입니다. 영성적 자아. 그러니까 이러한 자아정체감 확립이 된 청년이, 청소년이 그 다음 삶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미래를 계획해 놓고 살아가기 때문에 미래를 그대로 이루어갑니다. 이루어가요. 그러다가 노인기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 내가 계획했던 거 내가 다 이루었구나. 맞습니까?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아정체감 확립된 지금 자아효능감이, 자신감이 상당히 높죠. 예. 그래서 결국은 노인기 때 통합을 하면서 자신 있는 미래로 향합니다. 이 미래로 향합니다. 이 미래. 예. 나는 내가, 그러니까 이때 노인기 때 통합성을 가진 노인은요, 나중에 옳고 다갈 지점에 자녀들 바꾸려 놓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 그리고 나는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 너희들도 잘 살다가 나 만나러 와. 웃으면서 가는 사람, 희망적으로 가는 사람. 그게 통합성. 절망감은 가기 싫은 거예요. 네, 가기 싫은 거예요. 영국 영토를 다 줄 테니까 더 살게 해달라고 하는 여황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병에 걸렸거나 어쨌거나 하여튼 꼴보다 직전에 죽어도 가기 싫어.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절망감을 가지고 살아요. 노인기 삶이 행복하지 못해요. 노인기 삶은 통합성이 있어요. 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에릭슨은 일생을 여기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가장 분수령이 어디냐? 청소년기 때 뭘까요? 자아정체감을 뭐 해야 된다? 확립해야 그 다음 생이 행복한 생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청소년기 때 자아정체감 확립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에릭슨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청소년을 하면서 항상 생각나는 게 이분이 생각나면서 저는 이분에 대해서 그래 맞아 그런 생각을 항상 저는 동의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강의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을 이야기하고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최정상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꼴꼬닥해서 끝나죠. 네. 맞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 라이프 사이클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는 게 좋을까요? 이건 어느 날 그냥 가시면 돼요. 통합성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통합성을 가지려면은 전제가 뭐냐? 이게 청소년기거든요. 청소년기 때 자아정체감 확립해. 자아정체감이 뭐냐? 제가
미리 이야기해. 다음 시간 때 이야기하겠지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는 것은 제가 자아정체감 대학생들한테 A4 10장을 나눠주고 물어보면은 한 장 반, 제일 많이 쓴 친구 한 장 반. 그것도 몇 명밖에 없고 나머지 한 장도 못 썼다. 다시 말하면은 정체감이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 정체감이 확실하지 않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계획해 놓고 여러분 죽음을 계획해 놓고 그 이후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다 자신 있게 살아가요. 맞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것이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까지만 있어요. 그리고 가까운 미래까지는 계획을 해. 목표 지향성입니다. 가까운 미래까지를 지나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나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 나는 없나요? 가까운 미래만 달성하고 난 대학교만 들어가고 또 무슨 전공을 해서 어디 가서 과장도가 사장까지만 할 거야. 거기까지만 자기인가요? 아니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남인가요? 자기잖아요. 그래서 정체감은 여기서 더 나아가지고 여기까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있는 청소년과 이것과 이것이 없는 청소년은 차이가 있다. 그 중에 미래가 있는 친구와 또 없는 친구의 차이가 있다. 정확하게 자아정체감이 확립된 친구는 노인기 때 통합성이 예측이 된다. 결국 인간의 삶은 이거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데 이거 하기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분수령, 가장 정확하게 획득되어야 될 발달과학이 바로 뭐다? 자아정체감, 그 다음에 친밀성, 생산성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밀하고 사회에 나가서 친밀하고 생산성을 가지려면 생산성이 뭐냐? 자아정체감이 확립하고 여기 이거 있으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 낳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또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통합성이에요. 그래서 자아정체감에 대해서 일부 아는 사람들이 이외로 많습니다. 거의 99.9%다. 저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요거는 무슨 이야기냐? 청소년 이야기입니다. 맞죠? 우리는 사실 부모 역할은 청소년기 때 부모 역할이 있습니다. 청소년기 때 부모 역할 가장 핵심적인 거 자아정체감 확립하도록만 역할하면 적극적 역할하면 돼요. 아동 때는 이거 아동이 공면성, 그다음에 유아 때 뭐죠? 주도성과 자율성, 주도성. 영아 때 신뢰성. 자, 이거 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그 가장 중요한 시기 1년 반, 2년에 걸친 주기마다 걸친 획득해야 될 발달 과업들, 심리정서가 되겠습니다만은 신뢰성, 자율성, 주도성, 근면성. 나의 근면성인가요? 아니죠. 누구? 자녀의 근면성, 자녀의 주도성, 자녀의 자율성, 신뢰성. 그런데 여기서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주도성이. 여기서 이렇게 오죠. 주도성이 인생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발달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나아가는 삶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도합니다. 나아가서 지식 습득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학습과 진로, 삶, 생활 모두를 뭐 한다고요? 주도합니다. 이 주도성은 그 원천이 삶의 청소년 근면성 지나서 청소년 자아정체가 확립되면 이때부터 혼자 살아가지 않나요? 맞죠? 결혼하고 직장생활하고 이때부터는 거의 그 다음부터는 뭐죠? 혼자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가족과 사는 삶입니다. 누가 주도해야 되죠? 나 아닌가요? 맞죠? 너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연습했다가 나로
나의 삶을 사는 거. 그래서 정체감 확립하고 통합성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예. 그러기 위해서 이 플로우를 잘 아시면은 뭐 어떤 시기에 어떤 역할을 누가 이야기를 하든 어떤 이야기를 하도 여기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기준으로 보시면 해석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3세까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도성. 주도성 있는 사람이 근면성을 가지고요. 주도성 있는 친구가 자아정체감 확립을 합니다. 예. 프로이드는 여기까지를 이야기를 하지만 에릭슨은 확장해서 전 세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예. 자, 이 부분을 명심을 하시고 우리가 좀 그 자아정체감, 제가 왜 이야기를 꺼냈냐 하면요, 그동안 했는 복습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획득을 하면서 필요한 몇 가지 주제들, 토픽들을 우리가 함께 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함께 나중에 강의하실 때나 누구하고 상담할 적에 그런 점을 강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마지막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할 거고요. 이거 왜 말씀드렸느냐? 자아정체감 확립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아정체감 확립에 대해서 연구를 좀 배우시라. 예습을 좀 배우시라. 예습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하니까. 예습을 해오시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최종 정리하면서 자아정체감 확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왜? 부모 역할이 길면 여기까지. 그죠? 사실은 내 아이의 자아정체감 확립을 시켜놓고 대학을 가든 고등학교를 가든 뭘 하든 해야 되는데 그게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시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자아정체감 확립하기 전에 학업 생활할 적에 근면성 이거 뭐 때문에 생길까요? 주도성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러분 혹시 젊은 사람들이 제가 대학생들에게 만약 강의를 한다면은 대학생들이 결혼해서 왜 그 아이가 생기면은 아이 양육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언제까지 그만두느냐고 그런 질문들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해라. 아이 주도성 이때부터 저절로 갑니다. 근면성, 자아정체감 잘 합니다. 근데 주도성이 확립이 안 돼 있으면 그 다음 안 되거든요. 자율성 이제 워낙 좋아서 애착이다 뭐 이런 걸 다 좋아해서 충분히 잘 만들어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주도성이 안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성 이때 누구한테 다 맡기느냐? 어린이집부터. 주도성 거의 안 생긴다고 보셔야 됩니다. 안 생긴다. 근데 어린이집에 맡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것을 배우고 난 다음부터 제 스스로 공부했습니다. 제 스스로 발달심리학을 여러 권의 책을 사다 놓고 그걸 읽으면서 비교하면서 이거 참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이거 알고 난 다음부터는 청소년하고 영유 아동할 적에 계속 이야기만 했습니다. 다른 건 다 있어도 좋은데 이거 안 되는 거 이거 안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 주도성까지 그리고 경력 단절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주도성 생겼으면 놔두고요. 이제부터 직장생활 해도 돼요. 다시. 근데 보통 여기까지만 하고 이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다음에 다시 하는데 우리 사회에는 그렇게 각오는 있지만은 꼭 정말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면은 저는 적어도 5세까지는 주도성 아이가 획득이 되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경력 단절이 됐지만은 경력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만약에 그건 죽어도 안 돼. 그러면은 이제 어린이집이나 뭐 무슨 센터 이렇게 가잖아, 그죠? 맞습니까? 그게 이제 국가가 만들어 놓은 보육 체계입니다.
복지 체계입니다. 유아들, 영아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때 그들을 위탁받는 이 시기의 연령들을 위탁받는 교사는 원자는 뭘 획득하게 해줘야 될까요? 이거 획득하게 해줘야 돼요. 이거. 그런데 그 보육교사들, 유치원 교사들 다 배워요. 이거. 안 배우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 그냥 한 길을 걷고 한 길을 걷고. 그게 바로 유의미 학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유의미 학습이 안 돼요. 내 것으로 확실하게 받아요. 저는 배우면 저건 내 거다 하면은 그때부터 저는 저 혼자 심화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요. 그게 중요한데 그런 내 것이 얼마나 있느냐, 그게 바로 어디에 있는가요? 주도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기 아이를 가르칠 대부분 요시기 아이들을 보육센터에서 많이 데리고 있잖아요. 아이들. 그러면은 원장이나 교사가 이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커리큘럼에 있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 전혀 잊어버립니다. 이것만 과정만 잘 수행하면 획득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를 근거로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괜찮은데, 그러면 지도자가 아이를 어떻게 케어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게 안 나오죠. 그냥 과정만, 커리큘럼 만들어 놓은 그 과정만 수행하다 보니까 이 발달 심리를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외로 많다. 네.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연도수를 18년도인가요? 19년도에 유아 교육을 놀이 중심으로 바꿨습니다. 왜 놀이 중심? 유치원 어린이집 앞에 놀이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라 할 정도로, 심지어 예산까지 줘가면서 공간 따로 만들어, 야외 놀이터 바로 앞에 일부러 만들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을 놀이 중심 유아교육, 이렇게만 이 앞에 힘을 주는 역점해야 될 것을 만든다. 이건 놀이 중심, 다른 말로 무슨 말일까요? 놀이 중심, 자율성과 주도성 획득을 위한 이란 말이에요. 자율성과 주도성 획득을 위한 뭐라고요? 놀이 중심 유아교육. 정부가 그렇게 안 하고 있는 현장을 오랫동안 교수들로부터, 학회로부터 받았다 보니까 이걸로 바꾸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기에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다문화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실 때 이 시기에 자녀들이 있다면 그 시기에 자녀를 따로 모아놓고 이 교육을 하세요. 그리고 이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바로 이제 다음 심화과정 때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겁니다. 만들어서 그거 강의하시면 돼요.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복습 한번 하고요. 이제 오늘은 진로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만 일단 학습 이야기하겠습니다. 학습이라고 했을 적에 배울 학, 익힐, 습이다. 익힐, 습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워서 습해야 된다. 익혀야 된다. 이게 학습입니다. 배워서 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요, 유의미 학습이 되느냐, 무의미 학습이 되느냐로 나누어져.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하려면은 무슨 학습을 해야 될까요? 유의미 학습을 해야 된다. 유의미 학습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일까? 그것을 풀어놓은 것이 교육, 공학이고요. 공학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야기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학습의 구조가 하나는 동기 요인이 있고, 하나는 인지 요인이 있고, 하나는 행동 요인이 있더라. 그것이 유의미 학습하는 하나의 구성 요소더라.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유의미 학습을 하려면은 학습자들이 이거 가지고 있는가, 이거 하고 있는가, 이거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되나요? 점검하시면 돼요. 점검하시면 돼요. 그럼 안 된다. 왜 공부가 잘 안 되지? 그럼 이 세 가지 요인 중에 어떤 부분이 안 돼서 공부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네. 전 세계 어떤 학생들, 아이가 언어가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다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답을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 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이런 질문해도 돼요? 하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을 때, 학습에 대해 질문했을 적에 이 요인들 안에 들어가 있다. 이것이 바로 네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해서 11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동기조절 요인에는 크게 몇 가지요? 네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 다른 말로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여러분, 자기 효능감 하면 잘 이해 못하면 자신감은 알겠죠? 예, 자신감입니다. 내재적 가치. 예, 내재적 가치. 내가 그동안 쭉 사온 것 중에서 저것이 옳은 것이야. 저것은 그런 것이고, 저건 옳지 않은 것이고, 저것은 옳은 것이야. 라고 생각한 그런 가치들이 내면에 쌓여져 있는 걸 말합니다. 내재적 가치라고. 외지적 가치는 세상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행복이다, 뭐 여러 가지 많겠죠. 엄청 많은 겁니다. 그러나 내재적 가치도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어쨌든 내재적 가치가 어떤 것이냐, 내재적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공부를 잘할 수 있고 못할 수 있다. 목표 지향점, 목표가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에 불안 요소가 있는가 없는가. 공부를 하지 못하면은요, 공부에 자신이 없고, 예를 들어서 오이가 자신 없다. 한국에 왔는데 오이가 자신이 없다. 불안은 자꾸 올라갑니다. 자꾸 올라가요. 학습 자체가 안 되니까 불안은 자꾸 올라갑니다. 죄송하지만은 불안이 자꾸 올라가다 보면 우울해지고요. 심한 우울이 일어나면은 다양한 모습으로 문제 행동들이 나타나고, 심지어 여러분 자살의 가장 기초는 뭐냐? 불안입니다. 두려움, 불안. 여기서 시작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실 불안을 가만두면 절대 안 됩니다. 내 아이가 불안하다. 그럼 빨리 치유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면 어쨌든 학년기 때는 공부가 안 된다. 그래서 불안을 낮춰줘야 됩니다. 목표는 점점점 세워서 올려줘야 됩니다. 내재적 가치도 점점점 올려주셔야 돼요. 자신감도 올려주셔야 돼요. 이거 올려주면은 이것도 올라가요. 이거 올라가면 이것도 올라가요. 근데 이거 올라가면은 이게 내려가요. 그러니까 앞에 거를 불안을 없애려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세 가지를 올려주시면 돼요. 반대로 이것만 올려주시면 이건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왜? 동기 요인이 서로 요소들별로 상호간에 서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지까지 했죠. 자, 사실 공부는, 학습은 뭐 하기 위함이냐? 뭐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죠? 인지, 코그니션이라고 했죠. 인지하기 위함이다. 그래, 조금 전에 했던 것은 뭐였죠? 동기 요인.
그 동기 각 요인들은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요? 인지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앞으로 하게 될 뭐죠? 행동 요인도 어디에 미친다고요? 인지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은 공부를 잘한다는 얘기는, 공부한다는 얘기는 뭘 잘한다는 얘기죠? 인지 요인이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공부를 잘한다는 실제로 이거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거 이거 행동 요인이니까 포함되어 있겠지만 사실은 이거 아닙니다. 머리에, 뇌내에 지식 정보가 저장되어야만 그게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 안 들어있으면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기 안 들어있으면은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왜 태어났느냐? 태어나서 뭐 하느냐? 문제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하나도 해결을 못한 친구, 그 친구를 우리는 바보라고 하잖아요. 너 바보니?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바보라는 명칭을 맞나요? 나이는 컸고 머리는 컸는데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해요.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태어났으면은요, 많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들이 다 어디에 저장되어야 된다? 뇌에 저장되어야 된다. 뇌에.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뇌에 저장되게 하는데 잘 되게 하게 하거나 행동을 어떻게 해서 인지를 잘하게 하느냐. 그게 바로 학습법. 그러면 인지 자체에도 이런 일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인지하기 아닙니다. 인지. 예. 그럼 인지는 뭐냐? 인지는 시험, 정보, 정교화. 보통의 교육학자들은 세 가지. 어떤 교육학자는 조직화도 같이 넣습니다. 근데 저는 그 조직화를 재구성해서 뭐라고 했느냐? 마인드맵이다 라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그래서 조직화는 인지에, 조직화는 뭐라고요? 마인드맵이다. 그 마인드맵은 따로 제가 놔두고, 사실 인지는 그럼 뭘 말하느냐? 시연, 점검, 정교한테 여기서 점검은 메타인지다. 그 메타인지가 뭐냐? 계획하고 점검하고 조절하는 것을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그럼 잘 보세요. 공부를 잘하려면은 유의미 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인지가 높아야 되죠. 그죠? 인지가 잘 돼야 됩니다. 인지 중에 점검을 뭐라고 한다고 제가? 초인지,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메타인지요. 그럼 메타인지 학습법은 뭘 말하는 거예요? 메타인지 학습법이라고 서울 강남에 가면은 학원 자체가 아예 메타인지만 해요. 메타인지. 왜? 메타인지를 하는 친구가 96점 이상 가더라. 메타인지 안 되면은 95점까지 열심히 잠 안 자고 공부했는데도 95점까지밖에 안 갑니다. 예, 그래서 메타인지가 중요하다고. 메타인지는 인지를 넘어서 100점까지 가는 학습법이다. 그래서 메타인지 학습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메타인지 학습은 좀 더 쉽게 설명하면은 메타인지 요인이 뭐냐면 계획 요인이 있고 점검 요인이 있고 조절 요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나요? 점검. 이것은 일반적인 인지 안에 꼭 들어가야 된다. 꼭 들어가야 된다. 일반적인 인지 안에, 지금 메타인지 빼고 일반적인 인지 안에 두 번째 뭐가 있다고요? 점검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점검은 뭐라고요? 메타인지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지를 제대로 하려면 메타인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 자, 점검. 제가 먼저 이야기하고 이걸 다시 이야기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점검이 뭐냐? 점검. 내가 오늘 학 했어요. 학. 그리고 집에 와서 습하는 가운데 집에 와서 습할 적에 오늘 선생님한테 배운 것이 다 기억나느냐? 일부 기억나느냐? 그 중에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뭐 해본다는 겁니까? 점검해본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공부 잘하는 친구. 그 반대로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오늘 배운 것을 내가 집에 와서
진짜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를 내가 알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애초에 복습 계획을 세우자. 공부 잘하는 친구 맞나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학교에 가서 학했어. 그리고 집에 와서 습합니다. 습할 적에 아는 것과 배운 것,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조절해야죠. 어떻게 조절할까요? 선생님,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선생님, 오늘 그 시간에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안 나는데 전화할까요? 네, 전화하면은 진짜 행동 요인을 잘하는 친구입니다. 나중에 나올 겁니다. 이 친구가 공부를 잘해요. 대부분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전화 걸고 선생님은 찾아가서 모르는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 진짜 공부하는 친구는요 선생님한테 가서 모릅니다. 선생님한테. 그 다음날 메모해놨다가 쫓아가서 언제 20분 전에 일찍 등교해서 선생님 어저께 배운 거 이건 내가 아무리 해도 집에서 배웠는데도 모르겠어요. 선생님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는 선생님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대한민국 선생님들 다 알려줍니다. 선생이라신 분은 다 알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잘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자주 찾아가서 선생님한테 모르는 거 가르쳐주고 배우고 가르쳐주고 배우고 거기서 무엇이 자랄까요? 제자 사랑이 스승에 대한 존경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학교에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야 좋은 학교 분위기 아닐까요? 그런데 옛날 애들은 부모의 명령에 따라 어디로 가죠? 학교 배운 거 복습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디로 가죠? 학원생이 존경스러워. 학교 선생님은 나 학원 가서 배운 건데 뭐 선생님 안 들어. 이러고 앉아있으면 학교가 될 학교인가요? 우리나라 학교 망하는 학교 될 것 같아. 이거 큰일이에요. 네, 사교육 빨리 없애야 돼요. 저는 제발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학원 없어도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는데 왜 자꾸 학원을 만들어?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여기 한국에 와서 지금 내 아이 교육식은 학원 가야 공부 잘 시킬 수 있는데 내 아이가 학원 가야 공부를 잘할 건데 아이의 생각 자체를 없앴어요.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시라고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가 산 증인입니다. 전 제 자식을 단 한 달도 학원 안 보냈다니까요. 초, 중, 고, 유아 때 유치원도 안 보낸 사람입니다. 그러면 할 말 다 있죠? 학원 안 보내도 될까요? 학원 안 보내도 제 딸 카이스트 교수 만들었고요. 아들 국세청 직원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학원 안 보내도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했지? 제가 한 거 없어요. 별로. 거의 없습니다. 정말 주도석만 잘 키웠어요. 네. 자, 여러분 점검은 뭐냐?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내가 체크해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공부 잘하는 친구 메타인지는 뭘 말하느냐? 체크해 봤더니 몇 개가 알고 몇 개는 모르겠더라. 그럼 모르는 걸 다시 잘 보세요. 계획 세우고 테스트 해보고 자꾸 조절해 나갑니다. 그래서 또 찾아보고 그래서 초인지 메타인지는요. 계획해보고 점검해보고 조절하면서 사실은 평가, 분석, 평가까지가 들어가 있는 여기 빠져있는 평가까지 합니다. 평가. 여러분 무슨 평가가 뭐냐? 오늘 배운 거 학교에서 배웠어. 집에 와서 문제집 딱 엽니다. 그럼 국어 1단원을 배웠는데 국어 1단원 문제집을 열어요.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뭘 가지고 평가를 해볼까요? 문제집 오자마자 문제집을 푸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서 배운 것이 그대로 내 머리에 들어왔을 때는 문제가 풀릴까 안 풀릴까요? 풀리죠. 그런데 학교에서 집중해서 듣지 아니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으니까 문제를 풀까 못 풀까요?
못 푸는 거죠. 습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맞나요? 그러면 문제집을 한번 풀어보고는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죠?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진짜 공부를 해야 되겠네 라는 각성을 하고 공부하는 계획을 세우고 또 점검하고 조절하고 평가하는 이게 뭔가요? 메타인지다. 공부 못하는 아이는 메타인지를 할까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모르는 건지 아는 건지 알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공부 잘하는 비결은 뭘까요? 메타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 전략에 뭐가 있다? 점검이 있다. 혹시 여러분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과목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은 공부를 그렇게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내가 영어 교사입니다. 영어 오늘 1단원을 가르쳤어. 내일은 일단은 반을 가르쳤어요. 일단은 반. 내일도 영어 시간이 있어요. 내일 영어 시간 오자마자 학생들 교실에 들어가자마자 뭘 잘하는 사람이냐, 점검을 잘하는 사람이 아이들이 스스로 메타인지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무슨 문제냐? 자, 어저께 공부한 거 여러분 다 기억해요? 아이들 대답이 어떨까요? 좀 나눠지겠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쪽지 하나씩 나눠주고 어저께 공부했는 것 중에서 5가지를 내가 질문할 테니 여러분이 답을 적어봐라. 그렇게 해서 질문 5가지를 합니다. 학생들은 적겠죠? 그리고 옆에 친구하고 서로 나누어서 정답을 쭉 선생님이 알려주면은 채점이 나오죠. 맞나요? 다 틀린 놈, 3개 맞는 놈, 2개 맞는 놈 나오겠죠? 그게 무슨 연습일까요? 점검 연습. 선생님이 스스로 점검하는 것을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저께 공부했던 걸 내가 습 했는가 아닌가? 어디서? 집에서. 습을 했는 친구는 어저께 공부했는 거 오늘 내가 공부를 잘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정교합니다. 예. 지금 둘째 날 때 영어를 선생님이 가르쳐야 되는데 첫째 날 가르친 개념들이 둘째 날에 적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이 새로운 신지식이 어떻게 되나요? 구지식하고 합쳐서 의미가 확대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식의 지평을 넓힌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지식의 지평이 넓어진다는 넓힌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구지식과 신지식을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지식의 개념 자체를 덩어리를 자꾸 크게 만드는 걸 말합니다. 내가 지식의 범위, 그러니까 알의 범위를 점점점 넓혀가는 걸 말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렇게 알의 범위를 점점 넓혀가려면 어저께 배운 구지식하고 오늘 배우는 신지식이 서로 결합이 돼서 어떤 작용을 하고 있고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 어떤 원인과 결과인지 어떻게 작용돼서 이 지식이 한 고리로 지금 아직까지 1단원이 아직 안 끝났거든요. 안 끝났으면 1단원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거다니까. 그것이 어저께와 오늘 이틀간 해서 전체 1장에 나타나는 개념을 전체를 다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정교화는 뭐냐? 과거에 배운 구지식과 오늘 내가 책을 통해서 읽어봤더니 이거 옛날에 기억나는데 근데 이 개념은 오늘 이 저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 그래서 과거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을 다시 노출합니다. 그러면 확대될까요? 개념이 확대되죠. 그러면서 내가 알의 범위가 점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문제 해결을 잘할까요? 이 연결 안 되고 잊어버린 사람이
문제를 잘 해결할까요? 누가 공부를 잘하겠습니까? 정교화가 된 사람입니다. 사실은 인지는 뭐냐면 정교화 과정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정교화가 뭐라고요? 구지식과 신지식을 연결해서 지식, 알의 범위, 지식의 범위를 확실하게 아는 것, 알게 만드는 것. 그것을 지식의 정교화, 정보의 정교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조직화는 그렇게 된 것을 뭐로 만든다? 마인드맵으로 정리하는 걸 말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시연을 안 했습니다. 시연이 가장 기본이거든요. 시연이 기본입니다. 큰 소리를 읽기. 지난주에 했습니다. 큰 소리를 읽기. 그 다음에 뭐 했나요? 기억나시나요? 복습 안 하셨죠? 큰 소리를 읽기. 첫 번째. 두 번째. 뭘까요? 밑줄 긋기. 세 번째. 색연필 칠하기. 네 번째. 노트 필기하기. 네 가지가 시연을 말합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인지 전략에 인지가 잘 되는 거. 다시 말하면 공부를 잘하려면은 코그니션, 인지가 잘 돼야 되는데 인지를 잘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큰 소리를 읽고 밑줄 긋고 색연필 칠하고 노트 필기하기. 네 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육학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전 세계에 공부 잘하는 비결이 다 있다니까요. 그럼 세계적으로 학생이 중국이든 일본이든 북한이든 어디든요. 교육학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다 뭐라 한다고요? 기본적으로 뭐 한다고요? 큰 소리를 읽어야 돼. 밑줄 꺼야 돼. 그 다음에 색연필도 칠하고 그리고 반드시 뭐 한다? 노트 필기 한다.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은 인지가 약해집니다. 인지가 약해진다. 두 가지 빠지면 더 약해지고, 세 가지 빠지면 더 약해지고, 네 가지 빠지면 아예 공부 못하는 사람이에요. 공부 못하는 친구예요. 공부 잘하는 친구 하려면은 너가 진짜 우리 딸이 진짜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읽을 때, 책을 읽을 때 큰 소리로 읽는지 안 읽는지. 특별히 국어와 영어를 읽을 때 어휘는요 큰 소리 읽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국사나 사회 할 적에도 큰 소리를 읽어야 돼요. 네. 큰 소리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큰 소리로 읽는다는 건 눈과 뭐를 읽는다는 거죠? 입으로 읽는다는 걸 말합니다. 근데 만약에 큰 소리를 안 하고 보통 우리가 소리 하나도 안 내고 뭐로만 읽죠? 눈으로만 읽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눈과 입으로 읽는 사람과 눈으로만 읽는 사람 두 배 차이가 나요. 그 지식에 들어가는. 그래서 시연이 인지 전략의 기본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큰 소리로 여러분 초중고 6학년 중학교 2학년 내지 3학년까지는 큰 소리를 읽는 연습해요. 큰 소리를. 고등학교 가서는 큰 소리 안 읽으면 됩니다. 왜? 기본적인 개념은 중3 때 거의 다 마칩니다. 거의 다. 그럼 고등학교 때는 뭐냐? 그 중학교 3학년까지 배운 걸 조금 지식을 뭐 해놓은 거죠?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새로운 것들이 또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면 어려워지는 데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면 더 어려워집니다. 사실.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공부를 잘 해놓아야 고등학교 공부가 잘 됩니다. 자, 우리나라 교과 과정은 그렇습니다. 시험 네 가지. 그래서 밑줄 교과서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밑줄 긋는 친구가 있고 밑줄 안 긋는 친구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냐 못하는 친구냐 책하고 문구 가져오라고 합니다.
제가 코칭해 줄 적에. 그럼 책 보면은 팔아먹으려고 나중에 하나 기지는. 그래서 깔끔하게 잘 놔두는 친구였습니다. 공부 못하는 친구. 목적이 파는데 돈의 신경. 그 공부 안 돼요. 예. 밑줄. 여러분, 어떤 공부 잘하는 친구는요, 잘 보세요. 보통 그 책을 만들 적에 편집할 적에 이렇게 편집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편집하는 경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요? 여백이 있고 여백이 없죠. 같은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어느 걸 택하겠습니까? 좌측인가요? 왜? 왜? 밑줄 긋고 색연필 칠해서 옆에 풋노트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정밀하게 자세하게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초중학교까지는요,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그리고 또 어떤 전문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이 개념을 가지고 개념 덩어리가 잘 형성되어 있어야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개념 덩어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 개념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다양한 학문들을 할 적에 그걸 해석해내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는 그런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개념. 중학교 3학년까지 그 공부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 개념을 좀 활용하는 단계여서 그래서 이 개념을 모르면 갑자기 고등학교 올라가면 공부를 못하는 친구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까지 1등 했는 친구가 고등학교 가서 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쩌다가 공부를 해서 1등을 했던. 그런데 무엇 중심이 아니었느냐. 개념 중심으로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요령껏 시험을 쳐서 요령껏 선생님하고 요령껏 부모의 치마 바람으로 1등을 했는지 모르지만 고등학교 가면은 놓칩니다. 경우가 허다히 있습니다. 그건 자신의 공부법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법을 잘 형성하려면 내가 큰 소리로 읽고 밑줄 긋고 색연필도 칠하는지 그리고 노트 필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내 공부법이 형성돼요. 들어보세요. 큰 소리로 읽고 밑줄 긋고 색연필 칠하고 필기하기입니다. 자, 요 네 가지는 세계 공통이라고 그랬죠. 맞습니까? 그런데 그걸 내가 받아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내 공부법이 만들어진다니까요. 이해되셨나요? 네.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를 점검하시면은 이 부분이 안 되면은 공부가 인지가 안 되는구나, 머리에 안 들어가는 거구나 해요. 공부는 하긴 하는데 안 들어가는 거구나. 학교는 가기는 가고 학원은 가기는 가지만은 이거 안 하면은 시연 안 하면은 죄송하지만 머리에 들어가 있는 거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원 가더라도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시연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날 와서 당일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점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 학원은 선행입니다. 선행입니다. 그 학교는 교과과정대로 쭉 일정대로 가요. 근데 학원은 저 앞에 가고 있어. 그러면은 앞에 가고 있다는 것은 이 앞에 있는 것을 그 전에 있던 걸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가 정교화되어 진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제로 다 아는 전제로 학원은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아는 친구들은 한 명도 없다. 말이 돼요? 인지가 되겠느냐. 그래서 학원 가서 1등 했다라는 말은 거짓말이다. 한 명도, 단 한 명도 1등 했는 아이들이 나 학원 가서 1등 했어요. 이 소리 아니에요. 절대 안 해요.
그 소리 안 합니다. 왜? 학원 가기는 갔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학원 수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가 와서 집에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했다는 거. 그래, 내가 공부해서 1등 했다는 말은 하지요. 학원 가서 1등 했다는 이야기 한 친구 단 한 명도 없다니까요. 왜 학원 보냈냐? 학원 갈 일이 없습니다. 혹시 학원 보내시나요? 학원 보내시는 분 손 드세요. 손 내리세요. 두 분은 오늘 이 시간부로 학원 보내지 말고 두 분이 가르치세요. 두 분이. 그게 중요해요. 뭘 가르치느냐? 이거 가르치시고. 그리고 가끔 점검하세요. 점검, 여러분들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장 좋은 거. 오늘 배운 거 나한테 가르쳐봐. 최고의 공부법. 예. 뭐 공부법 이것저것 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요. 뭐 최고의 공부법이 있다고 하지만 진짜 최고의 공부법 단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공부한 거 나한테 가르쳐 줄래? 그게 뭔가요? 내게 속에 머리 다 들어있어야 되죠. 그래야 뭐 할 수 있나요?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속에 들어가는 과정이 뭘까요? 시험 과정이에요. 그거를 나는 뭐로 표현한 겁니까? 나한테 가르쳐라 라고. 그리고 정교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가르치려고 하다가 보니까 오늘 배운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배운 것이 그 전에 배운 거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맞죠? 그리고 앞으로 배울 것까지 예측이 되는 공부예요. 그러면 가르치면서 이것과 이것의 차이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잘 설명할 수 있죠. 설명하면서 엄마 이거는 앞으로 이런 것들이 또 예측되는 것이야. 향후에 이런 것도 내가 배워서 알려줄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뭔가요? 존경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잘 가르치려면 뭐가 높아야 된다? 인지 요인이 높아야 된다. 이는 공부하는 것 스스로 인지 스스로의 전략이고요. 요거는 동기 전략이고 요거는 이제 시간 관리부터 누구한테 도움을 구하는가 행동 전략입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인지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양쪽 요인은 뭐 하기 위함이다? 이거 올리기 위함이다. 이거 올린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시험, 점검, 정교하다.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은 조직화는 마인드맵입니다. 여러분 마인드맵 아시죠? 마인드맵 모르시는 분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없네. 예, 그 마인드맵 강의는 안 해도 되고 대신에 제가 연습을 한번 하게 할 겁니다. 언제? 정체성 다음 주에 하기 전에 지금까지 배운 것을 마인드맵 그려봅니다. 자, 미리 그려가지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우신 거 마인드맵으로 정리하기. 마인드맵은 죄송하지만은 A4 용지 한 장으로 그리세요. 한 장 안에 다 그리셔야 됩니다. 마인드맵. 여러분, 마인드맵이 혹시 이거는 마인드맵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것도 마인드맵입니다. 이것도 마인드맵. 이것만 마인드맵이 아니고 이것도 마인드맵. 이게 다 마인드맵. 다 마인드맵.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의 마인드맵을 그릴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배운 것을 잘 정리하시면은 하나의 그림으로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여러분들이 배운 것이 잘 정리가 됩니다. 마인드맵으로 조직화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조직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보십시오. 한 과목당 예를 들어서 15단원으로 되어 있다. 국어 과목 얘기하겠습니다. 국어 과목이 1단원부터 15단원까지 있어요.
한 달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일단은 끝났니? 네, 끝났어. 그러면 마인드맵으로 한 장 그려볼래? 그럼 전체 몇 번? 15장 마인드맵이 나오죠. 그럼 방학 때, 한 학기가 끝나는 방학 때 15장 마인드맵만 쭉 펼쳐보면 돼요. 그럼 교과서 한 권이 끝납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을 하면은요, 뭐가 만들어지느냐? 숲이 만들어져요. 숲을 보는 학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보아왔다가 그 나무를 보아온 것들의 전체를 모아가지고 하나의 숲이잖아요. 그죠? 숲을 보는 공부법이에요. 마인드맵. 그 숲을 보면은 무슨 이야기냐면 너 어디 갔다 왔어 했으니 나 이 숲에 갔다 와서 그래? 그러면 그 숲에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지? 하나는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숲을 볼 줄 모르는 친구는 그냥 맹목적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요. 근데 어디 갔다 와서 뭐 어느 숲에 갔다 온지를 몰라요.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뭘 하나하나 어디에 뭐가 있고 이야기해보자 하면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보고 숲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숲을 보고 나무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조직화다. 이해되셨나요? 예,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이제 인지조절 전략입니다. 혹시 이거 올려드렸나요? 이 PPT. 네. 여러분 이 PPT 보셨나요 혹시? 공부하실 거 많을 겁니다. 쭉 한번 보시면은 공부하실 거 많을 겁니다. 네? 100장 더 되지 않던가요? 예, 이외로 많으실 겁니다. 앞에 보시면 이론적 근거가 있어서 이론적인 것을 많이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씩 나옵니다. 동기 했죠. 자, 동기 조절 요인의 목표 지향성 했죠 우리가. 그죠? 했습니다. 목표 지향성. 그러니까 꿈을 빨리 발견하면 할수록 공부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기 조절. 꿈이 있느냐 없느냐, 네가 어떤 사람이 되려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목표 지향성입니다. 그 꿈을 기록해라. 네. 졸업 당시 인생 목표를 글로 써서 가지고 있던 3% 집단의 재산이 목표가 어떤 97% 집단 재산의 배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꿈을 기록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기록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재산이 2배나 더 되었더라. 그래서 목표 지향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분입니다. 삼성에 사정 잊어버렸네요. 목표가 있으면 위너고 목표가 없으면 루저다라는 책을 써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한번 강의한 적도 있는데요. 예. 여러분 목표가 있으면 위너입니다. 항상 위너입니다. 목표가 있는 위너의 삶을 살게 하실지, 실패자, 낙오자로 살게 할지, 목표가 없는 루저의 삶 살게 할지는 여러분들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적극적으로 아이의 꿈을, 아이의 비전, 아이의 목표를 계속 알 때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사람이 적극적 부모 역할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역할이 적극적 부모 역할 맞죠? 적극적 부모 역할은 목표가 없으면 목표를 알 때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부모를 말하는 겁니다. 주도성이 없으면 주도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본 부모를 적극적 부모라고 하고, 우리 부모는, 지금의 부모 역할은 그런 부모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목표 지향성.
목표 세우기 할 적에 스마트한 목표를 세워라. Specific, measurable, achievable, realistic, time limited. 이니셜을 따서 스마트입니다. 이거 역시 전 세계 청소년들이 다 배웁니다. 모르시면 안 돼요. 구체적인가? 목표가, 꿈이, 저 부자 될래요. 그래서 앞에 부자라고 써놨다. 구체적일까요? 아니죠. 그랬으면 여러분들이 가르치셔야 돼요. 어떻게? 스마트한 목표로 가르치셔라. 스마트한 목표의 스페시픽이 뭐냐? 이번 시험에 성적을 올리겠다 보다는 자신 없던 과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만점을 받겠다. 이게 좀 더 구체적이죠? 맞나요? 과학과 만점. 이게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이 자녀하고 대화할 적에 구체적인 답변을 끌어내도록 질문을 노력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답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이다. 그러면 다시 질문하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할 건데, 그래서 그건 너가 왜 하고 어떻게 할 건데 자꾸 이렇게 물어보면은 언제 할 건데 이렇게 자꾸 물어보면 뭐가 될까요? 구체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 하고 난다면은 그걸 한번 적어보자 라고 하면 그걸 갖다가 붙이면 돼요. 자, 다시요. 스페시픽은 구체적으로 해라. 자, measurable입니다. 측정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목표를 할 적에 측정 가능한 게 아니에요. 저울에 올려보거나 줄차를 재보면은 저울에 올려보지도 않았고 자를 재어보지도 않았어. 몇 센치인지 몇 그램인지 몇 킬로그램인지 몰라. 내가 목표를 정해놓은 게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루에 수학 문제지 몇 장 풀기? 3장 풀기. 또는 이틀에 책 한 권을 읽고 독서 감상문 한 장씩 써서 학기 말에 문집으로 엮기 등 목표를 뭐와 수와 양으로 측정 목표를 정해라. 네. 하루에 몇 페이지 하기, 하루에 뭐 하기, 이달에 뭐 하기. 네. 매주 측정 가능해. 측정 가능해. 그런데 측정 가능하지 않는 두리둥실하기는 이렇게 설명하면은 여러분들은 다시 질문하셔야 아이하고 언제 며칠간 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셔가지고 다시 아이가 생각을 하도록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치워 달성할 수 있는 나는 1년 내에 세계 각보가 되겠다. 달성할 수 있다. 수업 태도를 고치자라는 것은 좋은 결심이지만 행동이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는 내용은 공책에 기록하자라는 식의 행동 중심 목표를 정해라. 수업 태도를 나 고쳐야 되겠다라고 했을 적에 이것보다는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는 내용은 공책에 기록하자. 강조하시는 내용은 밑줄 짜기죠. 밑줄 긋고 색연필칠하고 뭐한다? 노트 필기한다. 이렇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현실적인 것. 30분도 공부하기 힘들었던 아이가 갑자기 2시간씩 공부하는 것은 무리다. 목표를 너무 높게 잡으면 쉽게 지친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목표, 현실적인 목표. 그래서 30분도 공부하는 아이에게 50분 혹은 1시간, 그 다음에 1시간 반, 그리고 2시간 이렇게 점점점 늘리는 계획을 잡는, 목표를 잡는 게 현실적이다. 비현실적인 목표는 잡게 하지 말아라. 타임 리미트입니다. 타임 리미트. 마감 기한입니다. 내가 언제까지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큰 목표에 맞게 실천하는 구체적인 목표들의 시간을 자신에게 알맞게 배분하고 바로 행동에 옮기도록 한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혹시 김수연이라는 사람 아시나요? 내가 지난번 한번 얘기했나? 이 반에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혹시 없나요?
실업계 오는 중학교 2학년 때 일진에 들어갔다가 학교 퇴학당하고 그러다가 컴백홈이라는 누구죠? 그 당시 유명한 가수 컴백홈 누가 불렀죠? 서태지가 불렀던 서태지 컴백홈을 방황하고 있는데 어느 상가에서 그 노래가 들려오더래요. 그래서 일진에서 떠나서 집으로 가자.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면서 목표를 세웁니다. 가면서 기자가 되자. 최초 목표를 가져봅니다. 최초로 나 기자 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겠어. 그리고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중학교를 가서 복학하려면 안 돼. 대학에 있어. 그래서 검정고시를 가. 그리고 상고를 들어갑니다. 목포 상고인가 그런 겁니다. 상고.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로 실업계 고등학교 이거 뭐죠? 땡땡땡 치는 거 뭐죠? 장학금 주는 네? 네, 골든벨을 실업계 고등학교 최초로 골든벨을 울리는 친구가 됐습니다. 그 친구가 네. 그리고 대학 4학년 장학금을 확보했으니까 열심히 공부합니다. 네, 그 학교에서 골든벨을 울리려고 골든벨을 유치하려고 교장 선생님이 교무회의를 5번 했어요. 다 반대했어요. 우리 학교의 전문대학교 여기 목포에 있는 전문대학교 몇 명 보내는 것이 우리 학교의 그동안의 성과인데 감히 대학을 서울에 있는 대학을 보낼 수 있느냐? 안 됩니다. 못합니다. 우리는 절대 못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KBS를 서울 KBS를 몇 번 해서 결국은 목포에 있는 종합운동장을 빌려가지고 그 앞에 운동장이 없어요. 강당을 빌려가지고 제9회 골든벨을 개최합니다. 그리고 김수영 김수영이 골든벨을 울립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영문학과를 입학합니다. 네. 이 친구가 연세대학교 영문학과 입학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졸업 후에 골드만삭스에 들어가는데 골드만삭스에 들어가면서 웅진 싱크비에서 도대체 어떻게 했느냐라고 공부하는 걸 인터뷰합니다. 그걸 책으로 엮었는데 멈추지마 내 꿈 다시 써봐. 그 책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멈추지마 내 꿈 다시 써봐 라는 최초의 책을 냅니다. 그 책에 부록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부록이 요즘 단절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부록이 김수영이가 자기 주도 학습했는 내용을 쭉 거기 나옵니다.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거기에 책 속에 73가지 꿈 목록표가 나옵니다. 첫 번째 꿈 목록이 저를 감동시킨 꿈 목록입니다. 73가지 꿈 목록표를 만들거든요. 첫 번째 꿈 목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30년간 내가 태어난 곳에서 살았으니 앞으로 30년간은 전 세계 50개국을 순회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30년은 그 50개국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에서 내 삶을 마지막을 장식하겠다라는 것이 꿈 목록 1번입니다. 예. 그리고 꿈 목록 2번이 부모님에게 아파트 사들이기 해서 몇 년 타임 리미트를 정해놓습니다. 2000
몇 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골드만삭스 3년 다니면서요, 자기 부모 아파트를 먼저 사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나이를 보니까 30이래요. 그래서 꿈 목록 1번을 실현합니다. 골드만삭스 사표 내고 보따리 샀습니다. 근데 마침 가슴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초기 암을 수술하고 다시 갑니다. 어디로 갑니다? 무조건 영국으로 갑니다. 네. 거기서 석사 학위를 거기서 공부하면서 주경야독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50개국에 최초로 가서 만나는 사람의 꿈을 물어보고 내가 그 꿈록을 적어서 전시회를 하겠습니다. KBS에 요청했어요. KBS에 후원을 달라고. 그래서 모금해서 1억을 줍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로얄 더치라는 회사에 들어가는데 아시아 사람으로는 최초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서 2년인가 하고요. 매니저 할 적에 50개국 거의 다 37개국 좀 돌았을 때입니다. 돌았을 때 나머지를 다 돌아야 되겠다 하고 다시 50개국을 돌겠다. 그래서 비행기에 내려가지고 최초로 만난 사람한테 가서 네 꿈이 뭐냐, 당신 꿈이 뭐냐라는 걸 다 적은 걸 전부 걷어가지고 전시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후원, KBS 통해서 후원 받아가지고 50개국을 돌고 그 꿈 목록을 쭉 해서 KBS 그 안에서 전시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삶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멈추지마 내 꿈 다 있어봐. 제가 방송대 이 자기주도 학습 특강부터 시작해서 가는 곳곳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방송대에서 제가 24주짜리 이 자기주도 학습을 했는데 한 40명 모였거든요. 했는데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 했더니 어떤 분이 그날 끝나자마자 바로 멈추지마 내 꿈 다 있어봐 책을 샀어요. 책을 가서 집에 가서 밥도 안 먹고 그리고 새벽 4시 가까이 됐는데 저한테 문자가 다 왔어요. 인생의 목표를 꿈을 잃고 살았는데 오늘 교수님 때문에 제가 꿈을 그리고 이 책을 보고 꿈을 확정했습니다.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문자를 답답과 제가 문자를 받습니다. 제가 많이 감동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이 여러분들 연령의 한 30대 연령에게는요 상당히 동기부여한 책입니다. 그 책이 저는 동기부여됐고 70세까지 꿈 목록표도 중요했지만 저는 제 1번이 확실히 와닿았습니다. 인생의 30년씩 나눠서 90년의 인생 계획을 세웠다는 것.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너는 고등학교도 가지 말고 공장에 가서 해. 그걸 말고 닳도록 들었던 친구 그것이 싫어서 집을 뛰쳐나갔다가 일진에 들어갔다가 결국에는 컴백홈이라는 노래 가사에 이러다가 내 인생 좀 나겠구나 목표를 기자라는 목표를 샀다. 네. 그래서 연세대 영문학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누가 공부 가르쳐 줬나요? 그 집 가난했어요. 학원도 못 보내고요. 저기 그 쓰레기통에 있는 문제집 가져와서 자기가 치우고 공부했고 친구들 문제집 달라고 해서 다 공부했는 거 다 치우고 문제집 풀이하면서 공부했던 친구. 왜?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목표 지향. 목표가 생겼어요. 자기가 일생에 최초로 가진 기자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성공하고 한국에 한번 들어왔거든요. 영국에 있다. 한국에 한번 들어왔는데 백지영이라는 친구가 저걸 사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백지영이라는 친구가 그만두고 저거 했잖아요. 그 유튜브 방송을 했어요. 근데 불렀어요. 불러서 하다 보니까 자기 꿈이 기자 되는 꿈이 하나 딱 있었대. 근데 그 꿈을 아직 못 이뤘대. 그 자리에서 백지영이가 자리를 바꿔줍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 해라. 기자와 같이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잠시 시간을 주고 그 자리를 비워줘요. 그래서 15분인가 합니다. 쭉 멘트를 하는데, 그리고 박수를 치고 당신이 드디어 기자 해보기를 이루었네요. 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이 없는 사람이 이루지 못할 거고요. 꿈은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목표 지향성. 언제까지가 있어야 내 행동이 가요. 언제까지가. 그래서 꿈의 목록은 자세하게 기록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꿈의 목록표, 김수영이가 꿈의 목록표를 그 책 안에 그려놨습니다. 잘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자, 스마트한 목표 세우기 중요하다. 수행 목표, 숙달 목표 넘어가고요. 네. 목표 지향 넘어갑니다. 자기 경험감 이야기했죠. 네. 자신감 다 이야기했습니다. 네. 자, 내재같이 시험 불안 다 이야기했습니다. 넘어갑니다. 혹시 복습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복습하시면 됩니다. 네. 시연 점검 정교화 조직화가 인지였고 자네 쪽이고, 운의 쪽은 계획 점검 조절. 이게 뭐였나요? 메타 인지였다. 운에는 우리 운에는요 전체를 보는 거예요. 영상을 보는 거예요. 이 영상 전체가 보이잖아요. 영상은. 그런데 그 하나하나를, 그 속에 있는 영상 안에 있는 하나하나를 하는 것을 우리는 좌뇌가 하고 있다. 좌뇌는 미시적이고 운에는 거시적.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많이 하나하나 따지는 거 뭘까요? 좌뇌에서 따져. 숫자로 따지고 따지면 다 좌뇌에서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좌뇌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쪽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 중에 이걸 잘 활용 안 해서 그렇죠. 네. 그러나 운뇌가 발달한 사람은 하죠. 그래서 운뇌 발달을 해야 된다. 운뇌를 훈련시켜야 된다. 운뇌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유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접목시켜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네. 제가 드린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시면 여러분 교육학 교수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자, 왜 망각 곡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망각 곡선에 의한 주기표 제가 오늘 잠시 쉬었다가 제가 그거는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네.